폭풍구가 몰아치는 밤. 서울 평창동의 언덕 꼭대기. 철옹성처럼 서 있는 저택안은 바깥의 광란과는 대조적으로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회장 진태어, 35의 나이에 대한민국 IT 업계의 정점에 선 남자.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는 이 거대한 저택에 홀로 갇힌 죄수나 다름없었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비바람에 미친 듯이 흔들리는 정원의 나무들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스마트폰에서는 넥서스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울려댔지만 그의 마음에는 아무런 감흥도 없었다. 성공, 부, 명예, 그 모든 것이 텅 빈 그의 삶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저택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최고급 자재로 꾸며진 완벽한 아이 방이 나타났다. 파스텔 톤의 벽지, 귀여운 동물이 그려진 침대,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장난감들. 하지만 이 방에는 주인이 없었다. 단 한 번도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 적이 없는 그의 헛된 꿈의 무덤이었다. 그는 작은 목마를 손끝으로 쓸어보았다. 10수년 전 어린 시절 앓았던 심한 열병의 후유증으로 의사가 내렸던 사형 선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진태호 씨의 몸 상태로는 아이를 갖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 진 씨, 가문의 대를 넥서스 제국의 후계자를 이어줄 수 없다는 사실은 그의 완벽한 인생에 새겨진 유일하고도 치명적인 흠이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방을 나오려던 순간 저택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딩동. 이 시간에 이 궂은 날씨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현관의 인터컴 화면을 켰다. 화면에는 폭우에 흠뻑 젖은 작은 인형 2개가 현관 처마 밑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길 잃은 아이들인가? 그는 경비팀에 연락하려다 순간 마음을 바꾸었다. 그는 육중한 현관문을 직접 열었다. 문이 열리자 세찬 비바람과 함께 두 아이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 드러났다. 7살, 어쩌면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낡고 해진 옷은 비에 흠뻑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아이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파랗게 질려 있었다.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의 앞을 막아서듯 작은 몸으로 동생을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었다. 누구, 네 태호가 묻는 순간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진태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거쏟다. 아이들의 얼굴, 특히 남자아이의 얼굴은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을 거울로 보는 듯 했다. 날카로운 눈매,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 그리고 왼쪽 눈 밑에 있는 작은 점까지. 그것은 단순한 닮음이 아니었다. 신의 장난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완벽한 복제품이었다. 남자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젖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곳에는 이 저택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여기가, 맞아요. 아이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엄마가 아빠를 찾아가라고 했어요. 혹시 진태호, 아저씨 맞으세요? 아빠. 그 한마디가 타어의 굳어버린 심장을 내리쳤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불가능해.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의사의 목소리가 그의 이성을 붙잡았지만 눈앞의 현실은 그 모든 의학적 상식을 비웃고 있었다. 그의 핏줄, 그의 분신이라고 주장하는 두 아이가 폭풍우를 뚫고 그의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저희 너무 배고파요. 추워요.
옆에 있던 여자아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제야 태호는 정신을 차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쉬어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어서 들어오렴. 그는 아이들을 안으로 이끌었다. 아이들의 차가운 천이 그의 옷을 적셨다. 그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이 작은 온기 앞에서 자신의 완벽하게 통제되었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진태호는 아이들을 저택 안으로 들였다. 그의 거대하고 차가운 박물관 같던 집에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허둥댔다. 평생 아이와는 거리가 멀었던 그였다. 김 여사님, 빨리 와주세요. 그는 다급하게 가정부를 불렀다. 잠옷바람으로 달려나온 늙은 가정부는 현관에 서 있는 흠뻑 젖은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서 아이들 씻기고 따뜻한 옷 좀 입혀주세요. 그리고 뭐든 먹을 것 좀 빨리. 태호의 지시에 가정부는 아이들을 욕실로 데려갔다. 잠시 후 태호의 어릴 적 옷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찾아 입은 아이들이 식탁에 앉았다. 따뜻한 수프와 빵이 나오자 아이들은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남자아이는 동생이 먼저 먹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의 숟가락을 들었다. 그 작은 모습이 태호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어느 정도 배를 채우고 따뜻한 벽난로 앞에 앉아 몸을 녹이자 아이들은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의 맞은편에 앉았다. 이름이 뭐니? 저는 진하준이에요. 얘는 동생 진하은이고요. 남자아이가 또렷하게 대답했다. 진하준, 그의 성을 따르고 있었다. 태호는 다시 한번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너희 엄마,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그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윤수희요. 윤수희, 10년 가까이. 그의 심장 한구석에 박혀있던 이름. 그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 8년 전 차가운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연기처럼 그의 인생에서 사라져버렸던 여자. 태호는 간신히 다음 질문을 던졌다.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니? 그의 질문에 아이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여동생 혜은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오빠 하준이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애써 어른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어요. 일주일 전에요. 교통사고로. 병원에 가기 전에 엄마가 이 주소를 주면서 아빠를 찾아가라고 했어요. 아빠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태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수희가 죽었다고. 그가 8년 동안 증오하고 그리워했던 여자가 이제 이 세상에 없다고. 그녀가 왜 떠났는지, 왜 한마디 말도 없었는지 이제는 영원히 물어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그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아이들을 그에게 보냈다. 참을 수 없는 슬픔과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 위로 수희의 얼굴을 떠올렸다. 8년 전 두 사람은 같은 연구소의 신입연구원이었다. 재벌 3세라는 신분을 숨긴 채 평범한 삶을 갈망했던 그에게 자유로운 영혼의 천재 프로그래머였던 윤수희는 빛과도 같은 존재였다.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사랑했다. 밤새 함께 코딩을 하고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미래를 꿈꿨다. 그는 그녀와 함께라면 자신을 올가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짧았다. 어느 날 그녀는 사라졌다. 살던 오피스텔은 텅 비어 있었고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단 한 줄의 짧은 편지뿐이었다. 대호 이상 이런 삶은 지겨워. 내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났어. 찾지 마. 그는 배신감에 몸부림쳤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돈 때문에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다.
그 상처는 그의 마음을 차갑게 얼어붙게 했고 그를 지금의 냉소적이고 일밖에 모르는 남자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뭐란 말인가?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던 여자가 왜 8년 동안 홀로 자신의 아이들을 키웠단 말인가? 그리고 왜 마지막 순간에 아이들을 자신에게 보냈단 말인가? 이야기가 맞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들은 태호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아이 방에서 잠이 들었다. 태호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자신을 닮은 눈과 수희를 닮은 인매. 아이들은 그가 잃어버렸던 사랑의 유일한 증거였다. 그의 슬픔은 차가운 분노와 결의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가 알던 윤수희는 절대 그럴 여자가 아니었다. 무언가가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태호는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8년 전 나와 만났던 윤수희라는 여자가 있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그 여자의 지난 8년간의 모든 행적을 조사해주게. 최근에 당했다는 교통사고, 그게 정말 단순 사고였는지 파헤쳐. 그녀의 금융거래 내역, 거주지, 주변 인물들까지 전부. 그리고 그녀가 사라지기 직전 8년 전에 누구와 접촉했는지도 알아내. 진실을 알아야겠네. 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폭풍우는 멎어 있었다. 하지만 진태호의 인생에는 이제 막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진태호의 저택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태호는 난생 처음으로 넥타이를 매는 대신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챙겼다. 하준이는 어른스럽게 포크를 사용했고 혜은이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수프를 떠먹었다. 태호는 그 모습을 보며 지난 35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충만감을 느꼈다. 그는 그날 오전의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 지금 그에게는 수천억짜리 계약보다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중요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오전 10시가 되자 예고도 없이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섰다. 태호의 새어머니이자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이사회 의장인 박선주였다. 그녀의 뒤에는 그녀의 아들이자 태호의 이복 동생인 진우진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박선주는 우아하고 기품이 넘쳤다. 그녀의 미소는 온화했지만 그 속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서 놀고 있는 하준이와 혜은이를 발견했다. 그녀의 완벽하게 관리된 얼굴에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경악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할머니의 가면을 썼다. 어머나, 태호야.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누구니 설마 그동안 우리 몰래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태호는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감싸며 차갑게 대답했다. 제 아이들입니다. 의장님, 아이들의 어머니는 윤수희 씨였습니다. 그는 일부러 과거형으로 말했다. 박선주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였다. 아, 그 아가씨로구나. 박선주는 안타깝다는 듯 눈가를 살짝 찌푸렸다. 안타까운 인연이었지. 그런데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남겨주었다니. 하늘의 기적이구나.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혔다. 그리고 아이들의 볼을 쓰다듬으며 넘칠 듯한 애정을 연기했다. 얘들아, 내가 너희 할머니란다.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아빠를 쏙 빼닮았을까.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들끓고 있었다. 윤수희, 그 질기고 독한 년,
8년 전에 돈을 쥐어주고 깨끗이 처리한 줄 알았는데 감히 내 아들의 씨를 낳아 내 아들 우진이가 물려받아야 할 넥서스를 저 근본 없는 잡초 같은 것들에게 빼앗길 수는 없어. 절대로. 그녀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복 동생 우진은 질투와 시기가 가득한 눈으로 아이들을 쏘아보고 있었다. 갑자기 나타난 이 아이들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박선주의 머릿속은 이미 새로운 계획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 아이들을 제거해야 한다. 8년 전처럼 다시 한번, 이번에는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짧은 방문을 마친 박선주와 우진이 돌아가자 저택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태호는 새어머니의 연기가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8년 전 수희와의 관계를 그토록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렇게 살가운 할머니를 연기하다니. 그의 의심에 불을 지핀 것은 조용히 그림을 그리던 혜은이의 한마디였다. 오빠, 아까 그 할머니, 웃는 얼굴인데 무서웠어. 아이의 순수한 직감은 때로는 그 어떤 증거보다 더 정확했다. 태호는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호해져 있었다. 조사를 변경하네. 지금부터는 윤수희 씨가 아니라 내 새어머니 박선주 의장을 조사하게. 특히 8년 전 수희 씨가 사라지기 직전 몇 달간의 모든 행적을 파헤쳐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만났던 사람들, 먼지 하나까지 전부 다 털어내. 그는 아직 증거가 없었다. 하지만 확신했다. 수희의 비극과 자신의 불행,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이 아이들의 운명 뒤에는 바로 자신의 새어머니 박선주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이제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남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아버지이자 잃어버린 진실을 되찾아야 하는 전사가 되어야만 했다. 진태호의 새어머니. 박선주의 방역은 교묘하고 신속했다. 그녀는 진씨 가문의 원로들을 소집하여 공식적인 가족회의를 열었다. 아이들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고 가문의 일원으로 정식으로 인정받게 해주자는 명분이었다. 갑자기 나타난 아이들이지만 우리 태호의 핏줄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흉흉한 입방아를 막고 아이들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의에 모인 가문의 어른들 앞에서 박선주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하여 아이들의 법적인 지위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혹시 모를 상속 분쟁에서도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녀의 말은 합리적이고 아이들을 위하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태호는 그녀의 진짜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바로 그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대한대학병원을 의미했다. 그녀는 검사 과정을 통제하여 결과를 조작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아이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만 나온다면 그는 아이들을 내쫓을 명분을 얻게 될 터였다. 태호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박선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새어머님 말씀이 옳습니다. 태호는 차분하게 말했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가문의 명예를 위해 절차는 명확해야지요. 검사는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잘 생각했다. 태호야, 내가 대한대학병원 이 원장에게 미리 말을 해두었으니 조용하고 신속하게. 아닙니다. 태호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와 오랜 기간 협력관계에 있는 아산병원 유전자 연구소에 직접 의뢰하겠습니다.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해 그 편이 더 낫겠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카운터펀치였다. 아산병원은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곳으로 박선주의 손이 미치지 않는 유일한 곳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덫이 눈앞에서 무력화되는 것을 보며 순간 표정 관리에 실패했다. 그녀는 자신의 의부사들을 너무 얕보고 있었다. 계획이 틀어지자 박선주는 다음 공격에 들어갔다. 아이들의 혈연을 부정할 수 없다면 아이들의 뿌리, 즉 죽은 윤수희의 명예를 더럽혀 아이들을 근본 없는 상속자로 만들어버릴 생각이었다.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윤수희의 과거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수희의 삶은 너무나도 깨끗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작은 연구소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전념해온 삶이었다. 흠집을 찾을 수 없자 그들은 흠집을 만들어내기로 했다. 며칠 후 한 인터넷 연예 매체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넥서스 후계자의 숨겨진 아이들, 그 친모의 충격적인 과거. 기사는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 윤수희가 과거 여러 남자와 복잡한 관계를 맺었으며 아이들의 친부가 진태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렸다. 그것은 죽은 자의 명예에 가하는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공격이었다. 기사를 본 진태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감히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기억을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의 존재를 더럽히려 하다니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넥서스의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했다. 그의 지시는 짧고 단호했다. 해당 기사를 쓴 매체와 기자, 그리고 기사에 출처가 된 모든 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짓밟아버려 넥서스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대 기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법무팀은 해당 매체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사이버 수사팀은 루머의 근원지를 역추적했다. 결과는 금방 나왔다. 루머의 최초 유포자는 8년 전 윤수희와 잠시 함께 일했던 동료 연구원이었다. 그는 박선주가 보낸 사설 탐정에게 돈을 받고 거짓 인터뷰를 한 것이었다. 태호의 변호인단이 증거를 들이밀자 그는 모든 사실을 자백하며 배후에 박선주가 있음을 실토했다. 태호는 그 모든 증거를 들고 박선주를 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새어머니나 의장님으로 대하지 않았다. 당신이 한 짓입니까? 그는 차가운 경멸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박선주는 시치미를 뗐지만 태호가 내민 증거 앞에서 그녀의 거짓말은 무력했다. 한 번만 더 내 아이들과 수희 씨를 건드리면 그땐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할 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당신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아들이 의부서머니에게 날리는 서늘한 경고였다. 박선주는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여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태호의 방역은 그녀의 탐욕과 증오에 더욱 불을 붙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태호를 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넥서스를 자신의 아들 우진의 손에 넘겨주기 위해 그녀는 금지된 선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아산병원 유전자 연구소에서 보내온 봉투가 진태호의 책상 위에 놓였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 8년간 그를 지배했던 불신과 증오, 그리고 최근 며칠간 그의 가슴을 채웠던 희미한 희망, 그 모든 감정의 종지부를 찍을 진실이 이 얇은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봉투를 뜯었다. 결과 보고서의 마지막 줄. 진자 관계 확률
99.999%. 그 숫자를 보는 순간 태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의학적 불가능. 그를 평생 올감했던 절망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될 수 없는 몸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였다. 하준이와 하은이의 진짜 아버지였다. 그는 보고서를 가슴에 끌어안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성공의 정점에서 느꼈던 그 어떤 환희보다 더 벅차고 강렬한 감동이 그의 온몸을 휩쌌다. 그날 오후 태호는 즉시 변호사를 대동하고 구청으로 향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진아준과 진하은의 출생신고서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법적으로. 그리고 세상 앞에 그는 두 아이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었다. 그것은 그의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세상에 대한 조용한 맹세였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텅 빈 저택은 없었다. 집안 곳곳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장난감들이 널려 있었다. 태호는 난생 처음으로 퇴근 시간을 기다렸고 주말을 고대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가서 축구를 했고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보았다. 서툰 솜씨로 아이들에게 요리를 해주고 밤에는 잠이 들 때까지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는 아이들을 통해 잊고 있던 자기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이었다. 특히 아들 하준이는 아빠가 생겼다는 사실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그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 딸 하은이는 수줍어하면서도 잠들기 전이면 그의 뺨에 몰래 뽀뽀를 하고 도망갔다. 어느 주말 오후 타원은 아이들이 엄마의 유품이라며 꼭 껴안고 다니던 작은 가방을 정리해주고 있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인형과 색연필 그리고 작은 사진첩이 들어있었다. 사진첩에는 수희와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가난했지만 사진 속 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다. 수희는 여전히 그가 기억하는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던 태호의 가슴이 다시 아려왔다. 사진첩 맨 마지막 페이지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그 안에는 사진이 아닌 낡고 손때 묻은 작은 다이어리 한 권이 들어있었다. 수희의 일기장이었다. 태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사적인 공간을 엿보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알아야만 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일기장은 그가 알지 못했던 지난 8년간의 수희의 고통과 사랑의 기록이었다. 오늘 내 안에 두 개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지만 동시에 가장 무거운 비밀이 생겼다. 입덧이 너무 심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다. 하지만 괜찮아. 내 아가들만 건강하다면. 태호 씨, 당신이 이 아이들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하지만 당신에게 말할 수 없는 내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하다. 일기장 곳곳에는 태호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절절하게 묻어 있었다. 태호는 눈물을 흘리며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마침내 8년 전 그녀가 사라지기 직전에 쓰인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다. 오늘 그 무서운 여자가 다시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내게 선택하라고 했다. 태호 씨의 곁을 떠나거나 아니면 나와 내 뱃속의 아이들 그리고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까지 모두 불행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그녀의 눈은 악마의 눈빛이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태호 씨, 미안해요. 당신을 배신하는 나를 평생 증오하며 살아주세요. 그것이 당신이 나를 가장 빨리 잊는 방법일 테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떠납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그 무서운 여자. 태호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박선주. 그의 새어머니. 그날 회의장에서 아이들을 보며 인자한 미소를 짓던 바로 그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심장이 분노로 들끓었다. 그는 일기장을 덮고 아이들이 잠든 방으로 향했다. 잠든 하준이와 하은이의 얼굴은 천사와도 같았다. 그는 아이들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더 이상 과거의 진실을 찾는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는 조용히 방을 나와 다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보다 더 차갑고 단단했다. 찾아야 할 게 있네. 세카. 8년 전 윤수희 씨의 개인 계좌로 거액의 돈을 송금한 사람, 그리고 그 돈의 출처를. 그는 이제 사냥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윤수희의 일기장은 진태호에게 슬픔인 동시에 분노의 불을 지피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과 넥서스 이노베이션 내부에 비밀리에 조직한 특별 감사팀을 가동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8년 전 박선주 의장의 행적을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8년 전 윤수희 씨가 실종되기 직전 3개월. 박선주 의장 개인 계좌와 주변 인물들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져 당시 넥서스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모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태호의 명령은 차가웠다. 그의 사무실은 이제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는 작전실과도 같았다. 수십 명의 회계 분석가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며칠 밤낮으로 컴퓨터에 매달렸다. 하지만 박선주는 꼬리가 긴 여우였다. 그녀의 개인 계좌는 너무나도 깨끗했고 혐의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분석가가 의미 없는 데이터 더미 속에서 이상한 흐름을 발견했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8년 전 넥서스의 자회사인 넥서스 건설에서 실체도 없는 유령 컨설팅 회사로 거액의 자문료가 지급된 기록이 있습니다. 태호의 눈이 번뜩였다. 그 돈 추적해. 돈의 흐름을 추적하자. 마침내 그들이 찾던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컨설팅 회사로 위장된 비자금은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인출된 금액과 거의 동일한 액수의 돈이 윤수희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완벽한 증거였다. 박선주가 회사 돈을 횡령하여 수희에게 입막음용 돈을 건넸다는 것을 증명하는. 태호의 주먹이 분노로 하얗게 떨렸다. 그의 새어머니는 그의 행복과 미래를, 그리고 그의 가족을 회사 돈으로 거래했던 것이다. 다음 퍼즐 조각은 그 돈을 움직인 사람이었다. 거액의 현금 인출 전표에는 두 사람의 서명이 남아있었다. 박선주, 그리고 당시 그녀의 개인 비서였던 이은영이라는 여자. 이은영, 이 사람 지금 어디에 있지? 비서실장의 보고는 신속했다. 이은영은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현재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박선주가 묶어두지 못한 유일한 느슨한 끈이었다. 다음 날 태호는 직접 이은영의 꽃집을 찾아갔다. 향기로운 꽃들로 가득한 작은 가게. 그곳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게. 이은영의 얼굴은 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진타오를 보고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새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다. 태호는 그녀를 위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연민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난 8년 편하게 잠들지 못했겠죠. 이은영 씨, 그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이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태호는 그녀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다. 진실을 말하고 자신의 보호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침묵하고 박선주와 함께 모든 죄를 뒤집었을 것인가. 이은영은 후자를 선택할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그녀는 박선주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지난 8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다. 박선주가 어떻게 자신에게 윤수희를 뒷조사하라고 지시했는지, 어떻게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아내고 그녀의 가난한 시골 부모님을 빌미로 그녀를 협박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직접 돈이 든 통장과 미리 작성된 이별 편지를 들고 수희를 찾아가 이 땅을 떠나라고 협박했던 그날의 일까지. 수희 씨는 끝까지 떠나지 않으려 했어요. 이은영은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박 회장님이 뱃속의 아이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협박하자 결국 무너지셨어요. 편지를 쓸 때. 수희 씨는 거의 실신 직전이었습니다. 그건 편지가 아니라 유서 같았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태호의 머릿속을 괴롭혔던 마지막 의문. 왜 수희가 그토록 잔인한 편지를 남겼는지에 대한 답까지도. 그는 이은영에게 새로운 신분과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약속했다. 대신 그녀가 아는 모든 것을 녹취하고 법정에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태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그가 복수를 준비하는 동안 박선주 역시 그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는 태호가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이 살기 위해 먼저 태호를 제거해야만 했다. 그녀의 방역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거대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진태호가 진실의 칼날을 가는 동안 박선주 역시 그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자신의 충신이었던 이은영이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태호가 회사 내부에 자신만의 직속 감사팀을 꾸렸다는 소식이 그녀의 귀에 들어왔다. 그녀는 직감했다. 의부사들이 자신의 턱 밑까지 쫓아왔다는 것을. 박선주의 얼굴에서 온화한 가면이 벗겨졌다. 그 자리에는 수십 년간 수많은 경쟁자들을 짓밟고 지금의 자리에 오른 야수의 냉혹함이 드러났다. 그녀는 태호가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 전에 먼저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려야만 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아들 진우진과 이사회 내 자신의 세력들을 소집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태호가 최근에 인수한 알파 AI라는 스타트업이 있네. 기술력은 있지만 아직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곳이지. 이 회사를 흔들어서 태호의 경영 능력에 흠집을 낼 걸세. 그녀의 음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돈으로 알파 AI의 핵심 개발자들을 매수하여 경쟁사로 이직시켰다. 동시에 그녀가 장악한 언론사를 통해 넥서스 이노베이션, 무리한 인수로 경영 위기 초래라는 식의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알파 AI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 여파로 넥서스의 주가마저 곤두박질 쳤다. 회사 내부에서는 회장의 독단적인 투자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선주는 회계 장부를 조작하여 마치 진태호가 알파 AI의 개인적인 지분을 숨겨두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긴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배임 및 횡령, 대표이사를 한순간에 파멸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덫이었다. 진태호는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악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가족사가 아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끌어온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경영권을 건 전면전이었다. 그는 자신을 향한 공격에 변명하거나 방어하는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소수의 이사들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이 모든 것은 박선주 의장이 자신의 아들 진우진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 꾸민 짓입니다. 그녀는 8년 전 제 아이들의 어머니를 협박하여 제 인생에서 몰아냈고 이제는 저를 범죄자로 만들어 이 자리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은영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과 비자금 송금 내역을 이사들에게 공개했다. 충성심이 흔들렸던 이사들의 눈빛이 경악과 분노로 바뀌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존경했던 박선주 의장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태호의 편에 선 이사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넥서스의 핵심 기술과 실무를 장악하고 있는 인물들이었다. 기업 전쟁은 이제 소리 없는 내전 상태로 돌입했다. 박선주파와 진태호파는 이사회를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 회사는 두 개로 쪼개질 위기에 처했다. 마침내 박선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이사회 의장의 권한으로 대표이사 진태호의 경영상 중대 과실 및 배임 혐의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안건으로 하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것은 사실상의 쿠데타 선언이었다. 이사회 당일 넥서스 본사의 회의실은 얼음장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박선주와 그녀의 세력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수적으로는 태호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다. 박선주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으며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그럼 오늘 긴급 안건인 진태호 대표의 해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태호의 배임 혐의에 대한 감사팀의 보고를.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호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 안건을 논의하기 전에 주주와 이사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그리고 하나의 파일을 재생시켰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8년 전 박선주가 당시 비서였던 이은영에게 윤수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대화가 담긴 비밀 녹음 파일이었다. 그 계집에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 돈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박선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그녀의 계획에 없던 치명적인 방역이었다. 그녀는 태호가 이 정도의 증거까지 손에 넣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전쟁의 추가 순식간에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충격적인 녹음 파일이 재생된 후 이사회 회의실은 거대한 벌집을 쑤셔놓은 듯 웅성거렸다. 이사들은 경악과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박선주와 진태호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박선주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평생 처음으로 제어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여자가 아니었다. 거짓말이야. 그녀는 비명처럼 소리쳤다. 이건 전부 조작된 거야. 저 아이가 자신의 경영 실패를 덮기 위해 죽은 여자를 팔아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이런 비열한 수작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이사님들. 그녀의 편에 섰던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며 회의를 다시 원래 안건으로 돌리려 했다. 맞습니다. 지금은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사적인 감정 문제는 그만두시죠. 하지만 진태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다. 8년 전 넥서스 건설의 비자금이 유령 회사를 거쳐 윤수희의 계좌로 흘러 들어간
모든 단계가 기록된 회계 자료였다. 날짜, 시간, 금액, 담당자 서명까지 완벽했다. 박선주 의장님, 이 회계 자료 역시 제가 조작한 것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 당신의 서명이 버젓이 남아있는데도 말입니다. 박선주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사람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태호는 화상 연결을 시도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8년 전 박선주의 비서였던 이은영이었다. 그녀는 안전가옥에서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8년 전 그날의 진실을 모두 증언하기 시작했다. 박선주가 어떻게 자신을 협박했는지, 윤수희에게 어떤 잔인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녀의 증언은 차가운 회계 자료에 피와 눈물을 더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중립을 지키던 이사들은 이제 경멸과 혐오의 눈빛으로 박선주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편에 섰던 이사들조차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릴 시간을 재고 있었다. 태호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는 박선주의 과거 범죄와 현재의 범죄를 하나로 연결시켰다. 8년 전 자신의 탐욕을 위해 제 인생을 망가뜨렸던 이분은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이 회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질렀다는 배임 혐의, 그것 역시 이 모든 진실을 덮기 위해 그녀가 꾸며낸 완벽한 조작극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사팀이 찾아낸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박선주의 또 다른 비자금 계좌에서 알파 AI의 개발자들에게 거액의 돈이 흘러 들어간 기록, 언론사에 뒷돈을 주고 악의적인 기사를 사주한 증거, 모든 것이 명백했다. 넥서스의 주가를 폭락시킨 것은 타여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박선주의 의도적인 사보타주였던 것이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회의실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마침내 이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사회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더 이상 진태호 대표의 해임안을 논할 자리가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박선주 의장의 모든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그녀와 그녀의 공범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독립감사를 실시할 것을 긴급 동의안으로 발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사방에서 동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선주의 편에 섰던 이사들마저 살아남기 위해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투표를 합시다. 박선주의 아들 진우진이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투표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결과는 압도적인 찬성이었다. 박선주 의장의 직무 정지안이 가결되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이 그녀가 가장 경멸했던 의부사들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신의 패배를 알리는 스크린의 투표 결과만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진태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승자의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채 애니 야음가는 다의 깊은 피로감과 이 모든 비극에 대한 서글픔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무너져 내린 의부 서머니를 향해 말했다. 당신이 탐냈던 이 자리, 나는 처음부터 원한 적 없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 내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것을 앗아갔습니다. 상속전쟁은 끝났다. 진태호의 방역은 이사회 회의실을 뒤흔든 폭탄,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박선주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거짓과 탐욕의 성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이었다. 박선주의 직무정지안이 가결되는 순간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진태호의 법무팀이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그가 가진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던 것이다. 박선주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치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태호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진태호, 네가 감히 나를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게다.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더 이상 아무런 힘도 갖지 못했다. 그녀의 아들 진우진 역시 어머니의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연행되었다. 이사회가 끝난 후 넥서스 본사 로비는 수백 명의 기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회 의장이 자신의 의부사들을 몰아내려다. 오히려 범죄 혐의로 체포되는 장면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넥세우스판 왕자의 난, 탐욕이 부른 재벌가의 비극. 다음날 모든 신문과 방송은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윤수희와 두 아이들의 비극적인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자 여론은 진태호에게 동정적으로 돌아섰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회사를 지키고 부패한 9세대 경영인을 몰아낸 그의 결단력을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넥서스의 주가는 잠시 출렁였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오히려 급등하기 시작했다. 시장은 젊고 유능하며 도덕적으로 재무장한 새로운 총수의 등장을 환영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진태호의 저택에는 비로소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그를 위협하는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아버지로서 가장 어려운 숙제를 마주해야 했다. 바로 아이들에게 이 모든 비극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는 하준이와 하연이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아이들은 무서운 뉴스를 통해 어렴풋이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하고 있었다. 태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는 추악한 진실들을 아이들의 언어로 순화하여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하준아, 혜훈아, 너희 엄마를 아주 많이 아프게 했던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은 아빠한테서 회사도 빼앗으려고 했단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 그 사람들은 벌을 받았고 다시는 우리를 괴롭힐 수 없을 거야. 그는 아이들을 품에 꼭 안았다. 아빠가 너희 엄마에게 약속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아빠는 그 약속 목숨을 걸고 지킬 거야. 아이들은 아빠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태호는 아이들을 데리고 동해의 한적한 바닷가로 향했다. 그곳은 8년 전 그와 수희가 함께 집을 짓고 살자고 약속했던 그들만의 비밀 장소였다. 그는 모래사장에 앉아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얼마나 똑똑하고 빛나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와 아이들을 사랑했는지. 엄마는 별을 보는 걸 아주 좋아했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언젠가 저 별들처럼 세상을 밝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했지. 그는 아이들에게 수희의 사진이 담긴 낡은 사진첩을 보여주었다. 혜은이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아빠, 엄마는 행복했어. 딸의 순수한 질문에 태호의 목을때가 뜨거워졌다. 그는 밀려오는 슬픔을 삼키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엄마는 너희들이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 너희들이 엄마의 전부였고 엄마의 희망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젠 너희들이 아빠의 전부고 아빠의 희망이야. 그는 두 아이를 양팔에 끌어안았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엄마의 추억이 담긴 바다의 노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를 보듬고 함께 치유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심판의 날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었다. 새로운 가족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그들 앞에 놓인 유일한 길이었다. 박선주와 진우진에 대한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박선주는 자신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은 결국 차가운 감옥의 벽이 되어 그녀 자신을 가두어 버렸다. 진우진은 어머니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재계에서의 그의 인생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진태호는 이사회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회장직을 굳건히 지켰다. 하지만 그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회사를 이끌지 않았다. 그는 가장 먼저 윤리경영위원회를 신설하여 회사의 투명성을 높였고 윤수희의 이름으로 싱글맘 및 여성 프로그래머 지원재단을 설립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바치는 뒤늦은 사죄이자 영원한 사랑의 증표였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다. 태호는 평창동의 거대하고 차가운 저택을 팔았다. 그곳은 그에게 상처와 고독의 공간일 뿐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작은 정원이 딸린 아담하고 따뜻한 집을 구했다. 세 사람은 함께 새로운 집을 꾸몄다. 아이들은 자신의 방 벽지 색깔을 직접 골랐고 정원 한가운데 엄마를 기리는 작은 목련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텅 비어있던 진태호의 세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크레파스 낙서 그리고 서툰 피아노 소리로 채워져 나갔다. 어느 늦은 가을밤 새로운 집 아이들의 아늑한 침실에서 타은은 나란히 누운 하준이와 하은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 책은 수희의 유품 상자에서 발견된 그녀가 가장 아꼈던 어린 왕자였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태호가 책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주었을 때 하은이가 그의 품에 파고들며 물었다. 아빠, 엄마도 이 이야기 좋아했어. 태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지. 엄마는 늘 말했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의 마음처럼 말이야. 오빠 하준이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 마음처럼 그럼 우리가 엄마를 볼 수 없어도 엄마는 우리랑 같이 있는 거야. 태호는 두 아이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의 목소리가 따뜻한 온기로 젖어들었다. 그럼 언제나 함께 있지. 엄마는 하준이 눈에도 혜은이 미소에도 그리고 여기 우리 가슴속에도 살아있어.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 하준이 하은이가 얼마나 멋지게 자라는지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계실 거야. 아이들은 아빠의 품에서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들었다. 태호는 잠든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거실 창밖으로 정원에 심은 목련나무가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를 평생 짓눌렀던 고독은 이제 사라졌다. 그는 첫사랑을 잃었지만 그녀가 남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유산 속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 그의 목표는 더 이상 기업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었다.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집을 짓는 것. 그것이 그의 새로운 꿈이 되었다. 비극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상처의 치유와 깊고 진한 부성애, 그리고 죽음을 넘어 이어진 사랑의 이야기로 다시 쓰이고 있었다.